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내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자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또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 강행을 시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방역상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내몰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서 오죽하면 이 폭염 속에서 산을 기어오르고 목숨을 건 당시까지 하겠습니까? 잠시 후 8시부터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되죠. 우리 선수단은 배구의 김연경, 수영의 황선우 선수를 공동기수로 내세워서 103번째로 입장합니다.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좋은 결과로 보답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금요일 원정대는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로 가보죠. 야권 먼저 가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대놓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니 네.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친윤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캠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에도 계속 교류를 해왔고 뭐 개인적으로 그 윤 전 총장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의원으로 꼽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을 역으로 하고 나왔는데 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들인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발언들이 그 아슬아슬한 어떤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1야당 당수가 철학과 정책으로 무장을 하지 못하고 따릉이 타기와 토론 배틀 이런 이벤트 쇼에만 매몰되면 정권 연장을 위한 방송만 깔아주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이제 튀는 행보들이 제1야당 당수로서의 무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셈이고요. 권성동 의원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윤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정치평론가나 여당 인사가 할 얘기다라고 했으니까 당대표를 향한 지금 비판의 수위로 치면 굉장히 높은 수위에 높은 거네요. 비판이 바로 나온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중진들 4선, 5선 이런 의원들이 굉장히 대놓고 비판을 한 상황. 네,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제 국회 부의장 이 될 뻔 했던 사람이죠. 지금 마지막 하반기 남아있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는데. 충청의 맹주 원업이죠. 아직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SNS 전문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7 재보궐선거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승리한 요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 부인할 수 없다. 근데 굳이 지도력이 아니라 노회한 지도력이면 일단 디스가 한번 들어간 거고요. 허나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뭐 큰 세력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4.7 재보궐선거에 단 하나를 꼽았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저는 선을 굉장히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의 SNS 전문을 보면 마지막에
그래도 덧이라고 붙이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니까 너무 심각한 비판 자제해 주기 바란다. 네.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네. 약간 이제 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그 당 내부에서는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움직임인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번 견제구를 던졌거든요. 네.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중진들의 어떤 이제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된다. 당 대표가 아직 이제 초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컨트롤해서 같이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바로 또 한 방 했고요. 네. 오늘 보면 또 두 의원이 치고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너무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안 먹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욕망이 부딪히는 게 이 현장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좀 조용히 좀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예, 이런 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강도로 이제 그 갈등이 표출된 얘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도 네. 그러자 또 우리 저 헬마우스가 좋아하는 아, 네. 홍준표 의원 친홍계 평론가. 친홍계 평론가 해봤습니다. 네. 궁금할 땐 이분을 보시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자기 일만 아니면 신호등보다 정확한 남자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네, 뭐라고 바로 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당의 구성원이 네. 사적 인연을 앞세워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은 올바른 정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너무 정론이에요. 명문이에요. 명문이네. 명문입니다. 네.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분별 없이 흔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모두 한 마음으로 당대표를 도와 정권 탈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몇 가지의 맥락을 좀 조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석열 총장 측 잘 때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에 가까울 수가 있죠.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반등세를 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꺾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찬스볼을 한번 지금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포스팅인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뭐 그런 거죠. 윤석열 총장 일단 빨리 입당해라. 가로 열고 내가 잡아먹을게. 약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글쎄요. 서로 내가 얘기하는 게 윤석열 총장의 어떤 행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또 계산, 속내는 또 다른 거잖아요. 아니, 네. 이게 일단은 뭐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 안으로 빨리 들어와라. 당 밖에 있는 사람 너무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말싸움이 붙게 된 촉발된 원인은 결국 윤석열 전 총장한테 있어요. 그렇긴 하죠. 네. 6.19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7월 오늘까지 23일까지 한 달 안 됐습니다. 네. 한 달 안 되는 동안 돌아다니는 곳마다 망언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실수들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때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제발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의 중심을 잡고 있고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선출된 당대표가 당당하게 대구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을 네. 지금 야권의 세력인 그리고 본인이 수사했었던 내용을 가슴이 아프다는 식으로 약간 뭉치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제주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고 계속 하는 행보마다 플러스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면 이준석 대표도 이런 표현이 아니라 빨리 우리 당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본인이 다 자초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고 다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깎아먹는 윤석열을 더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내년에는 1대1 구도가 될 텐데 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저 후보보다는 더 나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울까는 조금 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좀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사실은 뭐 정당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들은 상수로 봐야 됩니다. 누가 당 운영을 하든지 간에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당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게 네.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그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그걸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제 무마해 나가느냐, 네. 조정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비유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용할 때 네. 방송에 이제 출연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특히 좀 비유를 사용할 때 더 비판의 강도가 좀 세게 나옵니다. 네. 이번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것도 굉장히 네네. 귀에 잘 꽂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2배, 3배로 기분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거고, 그럼 기억에 오래 남을수록 때릴 때는 좋지만 그게 두고두고 거꾸로 자신의 어떤 발목을 잡는 양상으로 이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초기에 했었던 비단 주머니 3개 네. 발언 같은 것도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돌출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비단 주머니 언제 거래냐 그거. 네. 그거 풀면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그 조언이 들어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처럼 이 비유를 쓸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체제의 그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당장 실무에 적용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입니다. 네네. 어제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준석표 공직 그 자격 검정 시험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1타 강사 대치동의 1타 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모의 시험 그 문제를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걸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들한테 젊은 당직자들한테 풀어보게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 맞아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당직자들도 그래서 이거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저 같은 이제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제1야당이고 보수정당인데 네. 무슨 교육과정 평가원도 아니고 말이죠. 이 난이도 조절이 얘기가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은 교육부를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연습하는 셈인가 이게 정당 운영하고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뭐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네.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에 여러 가지로 좀 봉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디로 가시나 많은 분들 궁금해할 텐데 김동연 전 부총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골 탈퇴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 그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알듯 말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헷갈려 뭐 이런 거예요? 네, 너무 싫어하는데 네. 갑자기 호불호. 왜냐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에 포함됐을 때는 굉장히 미담이 쏟아졌고 그랬죠. 상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경제 전문가다. 그러니까 실력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본격 검증이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 진영이 모두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인 건 맞는데 다만 이 경제 전문가가 정치로 뛰어들었을 때는 한 번도 분명한 스탠스를 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인터뷰 지금 KBS 인터뷰도 있고 SBS 인터뷰도 있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꼭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농민도 만나보고요. 어민도 만나보고요. 청년들도 만나보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끝에 진행자들이 꼭 묻습니다. 그래서 여권 후보입니까? 야권 후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S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대 총장일 때도 말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움직이지 마라. 뭡니까 이게? 아, 네. 이게 사실은 네. 대선 후보쯤이 되려면 네. 나는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어떠한 세력을 등에 업고 나의 비전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직 공약 하나도 안 나왔고요. 본인의 인지도 이외에 뚜렷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치 행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추석쯤 보다 제 생각입니다. 네. 추석까지 간을 보다가 조금 더 기우는 쪽으로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까지 들린다. 네. 이게 관료죠, 관료식 간보기인 건데 사실은 지지율 자체도 지금 뭐 뚜렷하게 눈에 띌 정도로 아직은 예,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더 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책을 내고 이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다른 어떤 호응이나 화제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을 텐데 결국에는 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도 손 내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쉽지 않아질 수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이나 캠프 측에서도 고민이 깊은 것이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선발투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한 2회 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제구력이 흔들린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중간 개투나 마무리 투수까지 다 힘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김동연 그 전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뭐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윤석열이라는 선발 투수도 언제 강판이 될지 뭐 계속 갈 수 있을지 이런 게 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김동연 그 부총리한테 이제 기대하는 어떤 또렷한 지향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니까 네네. 그걸 좀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한 언론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조정훈 의원이 있는 조정훈 의원 그 의석은 지금 한석이죠. 네. 시대 전환과 함께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조금 보도록 하죠. 여권으로 가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이 싸움은 그 대선 끝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당내외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준다는 돈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들입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50조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25만 원 정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려면 네. 그렇게 들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월별로 나누니까 한 8만 원 정도 그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외식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데 네. 사실 민주당 당내에서는 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군 제대 시에 3천만 원 지급, 정세균 의원은 뭐 사회 초년생 출발 자금,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20세 6천만 원씩 뭐 이렇게 등등의 현금 지급성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어느 정도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작게라도 실험해봤었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원 마련 문제가 하나 있고 받아들이는 금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지금 현재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자신의 SNS에서 기초노령연금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 당시에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적은 금액이지만 뭐 송파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이라든지 누군가에게는 최저선을 삶의 최저선을 지켜줄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양측이 다 있어요. 보수는 이제 기계화 시대에 인간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정말 낮은 곳에 기본 인간의 최저 생활 수준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조금 더 좌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저 수준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와 특히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후보 양쪽 간 어떤 심경전이 뭐 좀 난타전처럼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무려 17년 전 탄핵까지 상황이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던 당시에 뭐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계속 제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은 뭐 출발점으로 가자면은 이낙연 후보가 꺼냈었던 적통론하고 또 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서 이제 적통론을 꺼내니까 그러면 한번 거슬러 가보자. 누가 진짜 적통인지를 네. 따졌을 때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동영 당시 이제 대선 캠프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긴 했지만 그 뒤로 뭐 당을 떠나거나 네. 뭐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불리할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4년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네.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그날 네. 지금 이제 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사람들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스크럼을 짠다든지 네. 의장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노출되면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물론 뭐 본인들이 좀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은 멀리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그 양상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져 보면은 17년 전 얘기이기도 하고 네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오래 지내고 그 뒤로 또 당대표를 지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통론을 꺼내서 네. 이낙연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냐라는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 전체판에서 봤을 때 합당하냐 이제 이런 문제는 또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봤을 때는 네.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17년 전 탄핵까지. 일단 미래를 보고 싶은데 자꾸 이제 과거를 얘기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오늘 잠깐 보고 갈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이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단속에 나섰는데 뭔가 여론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2일 어제 밤이었습니다. 긴급 단속을 통해서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안양시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라고 하는데 네. 공무원 40여 명과 함께 갔고 현장에서 7명 정도를 적발했다. 7명 적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행정 권한을 늘 잘 써왔던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만 받을 줄 알았으나 비판을 받는 지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일단 선거 국면이라는 거 하나, 쇼잉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당시 신천지 교단은 사실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었던 것이고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뛰어들었거든요. 네네. 흔히 말하는 정치인이 거대 집단에 맞서 싸운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유흥업소까지 지사가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데 네, 네. 그중에 안양시에 그중에 한 유흥주점은 너무 작지 않냐. 너무 보여주기식이었다 한마디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직접 그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면이었던 게 차이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지금 김 빠진 사이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잘해왔던 그 퍼포먼스를 잘하는 쪽으로 더 이제 집중하겠다.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 그렇죠. 이제 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뉴스 원정대 여기까지 할게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죠.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그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2주 연장하기로 했죠. 네, 뭐 네. 예상 가능한 예상.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확진자가 네. 좀 줄고 있기는 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고 있습니다만 비수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요. 네. 이 4단계를 수도권에서 시행하기 전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오래된 것 같지만 799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도 너무 많다 그랬는데 그랬죠. 4단계 이후에는 990명이니까 24%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4단계를 8일까지 2주간 연장을 하면서 500에서 1,000명 사이, 이게 3단계거든요. 여기까지 안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4단계 연장은 뭐 많은 분들 예상했던 대로 이제 네. 가는 거고 일부 방역 조치를 더 강화했어요. 네, 지난번에 4단계 처음 시행할 때 4명이서 골프를 치다가 6시가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초반에.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일부 이제 좀 예외 인정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풋살이나 야구 같이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50% 더. 뭐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11명이니까 22명이 필요한데 네. 거기에 50%인 33명까지는 가능하다. 네, 이런 네. 게 있었어요. 물론 방역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지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예외 적용을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단계에서 행사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음. 그래서 대신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을 해왔었는데요. 감염 확산 때문에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잠자는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가 됩니다. 예를 네. 들면 워크숍, 간담회, 그리고 하룻밤 자면서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는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경우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회성이 아니니까 요거는 유지가 됩니다. 아, 성격에 따라. 예. 네. 그 다음에 전시회, 박람회 할 때 부스 내 상주 인력이 지난번에 한번 확진을 받았었죠. 그 네. 아기용품 박람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PCR 검사 후에 음성 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원도 2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예약제를 운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결혼식이 말이 좀 많았어요. 아, 네네. 지금 4단계 할 때 49명까지 최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친족만 49명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은 친족 말고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도 있을 많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꼭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원성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친족과 관계 없이 최대 49명까지. 49명까지. 네, 네. 가능한 거. 그렇죠. 친족으로 한정하는 거 좀 무리가 있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4단계 연장, 방역 강화 등등 소식이 들리는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소식이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한 2,000명 정도 주최 측에서 모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000명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한 그 200~300명 수준의 인력들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천막 농성을 하던 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대규모 집회가 될까봐 차량 66대 차벽도 설치를 하고요. 네. 인력 1,700여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우려했던 대규모 집결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회 참가자들과 이 경찰들이 충돌을 해서 물리적으로 네. 충돌하는 바람에 부상자가 좀 발생을 해서 119 구급차가 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크고 작은 물리적 마찰이 있었습니다. 원주에서는 집회 하루 전에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을 하고요. 네. 또 집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서 1인 시위만 허용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강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집회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다 지금 62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용익 그 건보 이사장이 네. 단식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네. 2006년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를 사기업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2006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직접 고용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건보공단의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용을 해라. 그리고 정규직을 전환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의 공감을 현재는 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콜센터에 근무를 일정 기간 하면 이제 채용할 때 이익을 좀 주고 있다. 네. 그것만으로 족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파업을 3번 정도 했는데요. 또 이 노조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2006년 이후에 사기업이 위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콜센터에서 사기업의 정규직이긴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제 매번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바꾼단 계속 말이에요. 바꾸죠. 네네. 그러면 2년마다 이분들은 위탁업체를 계속 네네. 바꿔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 고객센터가 정규직이거든요. 직접 네, 고용이 네. 있고 이런 부분과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인데 어쨌든 집회 명분은 있어 네. 보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상황인지라 시민들의 네.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노노 갈등을 풀어야 될 분이 단식을 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천안함 희생자인 고 정종률 상사 그 부인이 암투병 끝에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한 명만 네. 남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 어린데. 네. 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모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 맥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6살 때 아버지인 정용률 상사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10년 그때도 너무 어린 상조의 모습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네네. 어머니가 지난 20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최현일 전 함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현행법상 유족 보상금이 만 19살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년이 되면 이게 이제 조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법을 이제 개정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을 그래도 대학이 졸업할 때쯤인 만 2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요. 네. 또 법 개정 전이어도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이 장례 치를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이나 학습 보조비, 취업 지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 네네.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법이 왜 뭐 처음에 취지가 있었겠지만 왜 이런 법이 있었는지 좀 모르겠네요. 미성년만 보상금 수급하고 성년 된 다음에는 조부모한테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하겠다, 생각을 했던 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직 고등학생 1학년 아직 어립니다. 이 아들만
남아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계신데 곳곳에서 따뜻한 정성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어머니가 40대이신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대한군인회에서 이 정종률 상사의 아들인 정군에게 대학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번호를 공개했더니 많은 분들이 장례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네, 다들 도움을 좀 주시고 있다고 해요.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뭔가요? 네, 혹시 아기 상어 뚜뚜루뚜 아시죠? 알죠. 네, BTS와 맞먹는 노래입니다. 네.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었던 어마어마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네.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 90억 회. 90억. 네, 90억 회.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그 모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춤추고 하는 영상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유행을 맞아요. 했었고 네. 미국의 야구단 응원가로 됐어요. 아, 진짜 맞아요. 어마어마한 네. 노래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베이비 샤크 아기 상어라는 노래가 네. 원래 미국의 구전 동요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조니 온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자기가 2011년에 그 구전 동요에다가 리듬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있었는데 이거를 상어 가족이 표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2019년에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3천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했었는데요. 네. 이 아기 상어의 저작권 회사인 스마트 스터디는 원래 구전 동요를 편곡해서 상어 가족을 만든 거기 때문에 조니 온니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노래랑 우리 베이비 샤크 아기 상어는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구전동요 그 자체는 주인이 없는 거니까 네. 네, 이런 뜻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2년 전에 조니 온이란 작곡가가 업체를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네. 국내 법원에다 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기 상어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겼다. 예. 아기 상어 측이 이겼다. 네. 네. 그런 내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네. 또 액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곡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넣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기상어와 이 조니 온니가 만든 노래가 그 유사성이 인정할 수 없다. 네네. 아기상어의 그 편곡하고 한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2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시간이죠. 오늘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요즘 식당에 들어가서 점원의 도움 없이도 메뉴 주문하는 기계가 있죠. 기계 앞에 커다랗게 하나 있는데 키오스크잖아요. 키오스크. 편리하게 쓰는 사람도 또 이건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의견을 좀 보내주세요.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이 비대면 문화가 바뀌면서 그 비대면 문화 전에도 뭐 이제 최저임금 인상 뭐 문제 있을 때 이 무인 결제 시스템이죠. 키오스크가 굉장히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최근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요. 2018년에 키오스크가 약 10,000대 정도 국내에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예, 2018년도에. 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막 시작돼서 기승을 부리던 작년에는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2만 대까지. 딱 2배로. 예, 딱 2배로 늘어나서 네. 요즘은 사실 그 프랜차이즈 그 간편식 네. 패스트푸드 스토어 가면 네네. 대부분 키오스크가 저도 있죠. 보통 햄버거 가끔 이제 먹고 싶어 가면은 그냥 기계하고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런 근데 이제 상황. 그 익숙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자주 봤던 분들은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저도 아주 가끔 가서는 누르는데 선택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뒤에 서 계신 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신장식 변호사님도 거기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경험자. 취향 무시하고 빨리 누르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시민들 키오스크 이 무인 결제 시스템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조금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주문을 들어가지만 이거는 내 기계로 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그런 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자주 해보니까 조금 나은데 햄버거 먹고 싶어서 갔더니 주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접하지를 못해서 그런 게 좀 그게 좀 힘들었었는데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손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햄버거를 갔는데 울면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실감이 가더라고요. 편리합니다. 그냥 뭐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내 의사를 그 메뉴 맞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간편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가끔 주문하다가 다시 되돌아가게 할 때 뒷사람 눈치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점원한테 주문할 때보다는 좀 번거로운 점도 있기는 해요. 네, 편리했다는 목소리도 물론 있지만 그 키오스크 주문 못해서 울며 나온 할머니 사연에 공감하시는 시민들도 꽤 있어요. 예, 네. 저도 공감합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보여서. 눈치가 보여서 맞아요. 예, 네, 눈치가 네. 보여서 빨리빨리 선택하고 뒤로 가야 되는데 이 보면서 그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벽일 수 있겠어요. 그럴 것 특히나 같아요. 이제 네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키오스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영어로요? 예, 영어로 써 있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한국말로 그냥 직역해서 그냥 음운만 그냥 써놓은 이런 부분들 네네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테이크아웃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냥 포장 이렇게 써주면 될 텐데. 테이크아웃이라고 굳이 이렇게 써놓고 예, 있어서. 그래서 포장 주문 이라고 바꾸고 나서야 주문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어린이, 그렇죠. 휠체어를 탄 장애인, 그 다음에 많이 뭐 우리 구로나 관악 제가 사는 관악에도 많이 계신 이주 노동자분들. 아, 그러네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나? 이전에는 메뉴판 보고 뭐 요거 네. 우리도 외국 나가면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렇죠. 몇 번이요. 뭐 이렇게 메뉴판 보고 할 수 있는데 키오스크에서는 키오스크에 나온 사진만 갖고는 이거를 내가 먹고 싶은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설명을 읽을 수 있어야 그리고 키오스크 사이즈에 맞는 신체적인 조건이 돼야 주문이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은 불편하신 대로 그리고 또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또 않으신 대로 우리 또 메뉴를 주문할 때 늘 가는 데는 괜찮지만 처음 가는 데는 좀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거 어떤 건지. 그렇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맛인지 여기에는 혹시 사실은 그 뭐 견과류 알러지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외국은 견과류 알러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상세한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어봐야 돼요. 또는 그렇죠. 이 견과류가 들어가느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데 빼고 줄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다양한 듯하지만 실제로 나의 조건에 딱 맞는 주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다른 거 다 먹는데 양파는 죽어도 못 먹겠다 싶으면 예를 들어 햄버거 시킬 때 양파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맞습니다. 그런 소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눌러야 됩니다. 네. 본인이 오면 이제 스스로 빼야 돼요. 물론 굳이 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노인, 어린이, 뭐 장애인들 등등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동시에 아르바이트생이 당연히 줄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만큼 키오스크로 자동화나 이제 로봇, 자동화 기기나 로봇으로 대체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한국은행 조사국의 송상윤 과장이라는 분이요. 네. 코로나19의 상흔, 노동시장의 3가지 이슈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네네. 여기에 보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동화가 가속화됐다. 그러니까 비대면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 네.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진다라고 하니까 또 비대면 네네. 해서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0월 기준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의 자동화 저위험군 취업자는 그러니까 자동화가 돼도 별로 위험하지 않은 쪽은 네네. 3년 전보다 2.4% 줄었는데요. 네. 자동화 고위험군 이게 이제 주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의 알바나 이런 네네. 사람들이에요. 네네. 판매직 이런 분들이 10.8% 그렇게 많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네. 줄어들고 더군다나 또 두 번째로는 고용 집중도의 상승이라고 해서 대기업은 많이 취업을 시키는데 네. 중소기업, 자영업자일수록 취업자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여력이 안 상대적으로. 되니까. 예, 여력도 네네.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알바나 이런 대면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대기업에 취업한 분들보다는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알바나 판매직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은 키오스크로 대체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취업률도 떨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실업의 상태에 가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 이제 기계가 등장하기 전에 일을 했던 그 아르바이트 그 어떤 직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이 확산되면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그렇죠. 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장기적으로 그런 추세로 갈 거다.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이게 일자리 줄어드는 대책의 하나로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업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업급여를 좀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하니까 실업급여를 조금 더 길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괜히 네네.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많은 선진국에서 네. 노동 교육의 문제로 이게 귀결이 됩니다. 노동 교육을 하는 이유, 재취업 교육인 거죠.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판매업에서 돈 캐시어 역할만 했던 분들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어떻게 재취업, 어떻게 노동 교육을 해서 다른 곳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취업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정부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네네. 바로 이렇게 어떻게 재취업 교육을 정부가 시킬 수 있을 거냐. 네. 그 키오스크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추세가.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684번님이 키오스크 사용으로 인건비가 줄 텐데 그렇다면 구입 비용도 낮춰주세요. 네, 매우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5096번님, 저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1469번님, 구입할 때마다 추가 메뉴 주문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맞아요. 이럴 때 있었죠. 그리고 7517번님, 셀프 주유소는 가격이라도 싸죠. 셀프 주문해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면 가격이라도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제 비슷한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1, 2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조금 뒤 3부에서 명랑시사 계속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했어요.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지난주 메타버스 첫 번째 시간 강연을 해주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떤 경제 구조 그쵸.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사용자가 내가 구매자도 될 수 있고 뭐 판매자도 될 수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요.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네. 그거 어떤 겁니까? 네. 20대 여성이고요. 네. 렌지라는 크리에이터인데 네. 뭐 하는 거냐면 아바타들도 결국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죠. 네, 그러니까 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니홈피 때 생각하면 네네.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미니미에다가 입히는 옷을 싸이월드면 싸이월드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메타버스 안에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뭐 명품 브랜드 들어가서 네. 아이템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요즘에 나오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요즘에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네. 이모티콘을 일반인들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구조처럼 네. 제페토 안에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 캐릭터에다가 옷을 입혀야 되니까 네. 이 크리에이터는 아예 그 안에다가 패션 샵을 차린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한 아이템당 수익이 그렇게 안 비싸요. 한 30원에서 300원 꼴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회원이 사니까 네, 2억 명. 지금까지 130만 벌을 팔았대요. 130만 벌. 네. 진짜 그 한 사람이 한 네네네. 크리에이터가? 한 크리에이터가 지금까지 130만 벌 이상의 옷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 원 안 해도 그걸로 한 달에 1,500만 원씩 이렇게 버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매장, 그러니까 내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듯이 매출 올리듯이 아예 네. 그 안에 매장이 있는 거죠. 샵을 네. 차려놓고 그 안에서 판매하고. 예, 맞습니다. 오, 그리고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혼자 파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럼 작업을 하는데 손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 안에서 직원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옥을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요. 그 2층, 3층에 가면 정말 그 캐릭터들이 네.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도 받고 디자인도 하고 이런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크리에이터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이렇게 옷 만드는 노하우를 또 어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애들 알려주고 그래서 와. 아예 자기가 이제 그 안에다가 사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옥에서 물건도 팔고 교육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제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디지털 레고 같은 건데 그 안에서 뭐 게임도 판매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맵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줍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걸 주는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게임 만드는 이제 일반인들이 2020년에 이미 200만 명이 넘었고요. 만드는 사람이. 200만 명. 네. 그리고 그 중에서 30만 명이 수익을 벌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수십억 원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등록금 벌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코딩 교육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코딩 교육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러한 메타버스를 느끼면서 내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코딩을 배우고 이런 식의 이제 선순환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뭐 갑자기 사장님도 되고 뭐 네. 모든 일이 사실상 거의 오프라인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인지 국립국어원에서 이 메타버스를 이제 순화어로 이제 만들었는데 확장 가상 세계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확장 가상 세계. 네, 그러니까 가상도 아니 가상을 좀 더 확장할.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갖고도 가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확장돼서 하는 확장 가상 세계라는 말을 참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옷을 만들어서 팔고 그 안에서 고용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외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바타잖아요. 그리고 아바타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옷도 입힐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드라마 작가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네. 자기들이 직접 캐스팅을 하고 그 안에서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게임상에서 있는 자기가 어떤 연출을 해놓고 네. 그 컷을 다 동영상으로 캡처를 뜨는 거예요. 네. 혹은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떠서 거기다 자기 더빙을 하고 혹은 자기가 배경음악을 넣어서 네.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봤더니 그 제페토 드라마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50만 뷰 넘은 게 있는데 제목이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 여행 가다 퍼진 좀비 바이러스, 뭐 여자의 변신은 뭐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네.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그 캐릭터를 갖고 만드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50만 뷰 넘는 이런 와. 영상들도 있는 거죠.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대단한 친구들이 많다고 느꼈던 게 네. 우리나라를 알리는 중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황찬우 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원래 역사 덕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튜브에다가 국내 여러 명승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근데 자기 유튜브 채널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보다가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블록스에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있으니까 사용자도 1억 5천만 명 넘으니까 네. 이 안에다가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멋지다. 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로블록스 안에다가 우리나라 서원, 도산서원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산서원을 만드는 게 중학생인데 지금 도산서원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음성 채팅 메신저까지 넣어가지고 혹시 원하는 사람 디스코드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음성 채팅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을 하려면 뭐 그 외국어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번역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구글 번역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친구가 만들 때는 이런 매뉴얼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이태리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물어봤느냐? 네. 번역기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구글 번역기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파파고 번역기 네. 이런 걸 써서 그렇게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로 초등학교 학생들 혹은 중학생들도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해요. 라는 게 참 저도 놀랍고 뿌듯하고 확실히 Z세대는 다르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사례들인 거죠. 도산 서원 만든 것만 해도 일단 감동이었는데 네. 국적별로 해서 지금 막 언어까지. 그렇죠. 네, 대단하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 이제 들어가서 뭔가 하려면 어떤 무슨 특별한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됩니까? 뭐 VR, AR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네. 조금씩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제페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이었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두 가지 앱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한 번에 500명까지 접속을 가능합니다. 500까지. 네, 그럼 네. 500명에서 회의 같은 걸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줌이라고 하면 줌은 기본적으로 그 화면만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게더타운이라는 건 화면은 다 얼굴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자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싸이월드 미니미 같은 2D 캐릭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게임하듯이 네. 각자 사무실로 움직이면서 화상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화상 회의만 하면은 좀 딱딱하고 네, 심심하잖아요. 얼굴만 잠깐 보이고 되게 평면적인 느낌?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사무실을 게임처럼 만들어 놓고 제가 사무실 이동해가지고 그 안에서 김대리 좀 잠깐 봐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화면이 둘이 뜨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약간 게임처럼 컨트롤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걸 갖고 국내 대기업들도 뭐 신입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신규 직원 채용 박람회라든지 내부 회의라든지 이런 걸 또 즐겁게 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구현하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SK텔레콤에서 최근에 나온 하나의 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선 또 어떻게 하냐, 뭐, 이프렌드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아바타 캐릭터들 안에다가요, 회의실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이 이제 설정을 하면은 미니홈피처럼 안에 들어가져요. 그 안에서 내가 PPT나 영상을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PDF 같은 화면이 뒤에, 그러니까 내 캐릭터 뒤에 영화 같은 화면에서 이제 파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거기서 PPT까지 가능한. 그렇죠. 아니면 같이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좀 목적성 있는 플랫폼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네. 아주 빠르게 이제 많은 기업들을 좀 적용을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거나 시도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건조하게 재미없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제 줌 회의 이거 이제 벗어나서 그렇죠. 굉장히 좀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그렇죠. 컬러도 그리고 있고. 이제 줌 피로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렇죠. 계속 화면을 띄워놓고 내 얼굴을 노출해야 되고 이런 거에 부담감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런 거 이제 내가 원할 때 화면 끄고라도 캐릭터끼리라도 캐릭터 얘기할 수 대신. 있으니까 네. 아주 이제 좀 더 캐주얼하고 좀 더 편한 이런 모습들 이제 오프라인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네. 것들도 좀 존재하죠. 그 부장님 얼굴 직접 보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데 부장님 캐릭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뭐 동물도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뭐 VR 기기 같은 게 쓰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 하나의 특정 플랫폼에서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그 메타버스들인데요. 목적성 있는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AR이나 VR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회의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아바타끼리 회의하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메시 같은 플랫폼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건 좀 비싸긴 해요. 아직은 뭐 한 300만 원 이상의 기기인데 네. 그걸 끼면 그 앞에 내 앞에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합성으로 되어 있는 이게 책상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네. 심장 같은 거를 이제 의대에서 수업을 할 때 가상 심장을 가운데다 띄워놓고 서로가 이걸 돌려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요? 원격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용하네요.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교실에서 네. 자기 앞에 있는 가상 심장을 자기가 이렇게 도려도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맞아, 어떻게 입체적으로 뛰는지 보면서. 네 그런 거 네네. 이제 동시에 똑같이 다 같은 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좀 더 실감나고 좀 더 우리가 목적성 있는 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의료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심리 치료할 때 VR 기술이 또 쓰이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제일 쉽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한테 VR 기기를 끼고 네. 고소공포증 같은 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건 그냥 땅이잖아요. 땅.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걸로 너가 아무리 무서운 것 같지만 이건 땅이야. 땅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걷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고소공포증을 해결한 이런 것들이 의료 사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성 있는 뭐 예를 들면 또 공연이나 스포츠를 좀 더 현실감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좀 더 기능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이제 AR, VR이 좀 많이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이쪽은 정말 이건 활용하면 할수록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산업 분야에서도 뭐 가구 배치나 아니면은 매장 체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고도 있고요. 혹은 이제 해외 정비사 입국이 어려워지니까 네네. AR로 원격 협업을 하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 디자인할 때도 네네. 각자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가상의 자동차를 가운데 놓고 네. 돌려보면서 이제 각자가 디자인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뭐 시간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 좋은 거
계속 지금까지는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단점, 부작용 같은 거는 혹시 존재하시나요? 충분히 존재하죠. 첫 번째는 이제 범죄 가능성 높고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 이게 여러 가지가 프로파일이 합쳐지니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때 특히 10대들, 청소년들에 대한 좀 보호가 안 된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바타 갖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러네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대한 것들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띄울 수 있으니까 네. 사회성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네. 하나씩 개선할 점들을 찾으면서 계속 논의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메타버스 총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노래 먼저 잠시 들어보시죠.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부른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네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지금 들으신 곡은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노래와 어울리는 사건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사건은 가수 영탁, 막걸리 모델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호사님? 야, 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이 노래랑 사연이랑 딱 맞는 막걸리 한 잔으로 야, 이 영탁 히트를 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100%. 전곡을 그냥 떠들썩하게 했는데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전혀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막걸리를 안 마셔가지고. 막걸리도 안 드시지만 저희 이제 어머니도 그 임영웅 비롯한 이 트로트 이 가수들의 완전 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하루 종일 트로트 그쪽만 보시더니 저 집에 갔더니 혹시 막걸리가 아니라 채널도 하루 종일 그 채널이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완전 채널 고정하는 그 게 몇 개가 정도로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정말 신드롬인 거예요. 전국을 강타하고 그렇군요. 저희 엄마 심지어 영탁이를 비롯해서 이 미스터 트롯 이 멤버들 때문에 사는 낙이 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영탁 막걸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딱 부르고 나서 야, 저거다. 생각을 이제 했는지 예천 양조 쪽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자. 그래서 영탁 막걸리하고 광고 모델을 계약을 합니다. 네, 이름을 그냥 영탁 막걸리 이렇게 지은 거군요. 그러니까요. 영탁이 막걸리 한 잔으로 떴기 때문에 영탁하면 막걸리가 연상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찰떡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잘 활동하고 막 이 팬들이 이 막걸리 막 사주고 그리고 막 모르시겠지만 유튜브에 영탁 막걸리 하면은 영탁 막걸리로 술빵 만드는 법 성공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실패 없이 영탁 막걸리 술빵 만드는 법 엄청 많습니다. 변호사님 왠지 한번 시도해봤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지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완전 붐이 일어가지고 예천 양조가 매출이 급상승합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친 겁니까? 그 대박입니다. 이 상품 하나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참 승승장구되면은 둘 다 정말 좋았을 텐데. 양쪽 다 좋죠. 잘 팔리고 그러니까요. 하면. 오늘 이렇게 소개할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모델 계약 전속 계약이 1년 만에 종료가 됩니다. 1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영탁 막걸리 팬들이 내가 우리 영탁이 때문에 영탁 막걸리 먹었지. 내가 예천 양조 알지도 못한다. 먼저 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우리 영탁이를 뺀 영탁 막걸리는 있을 수 없다. 이거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삼고 근데 영탁 막걸리 측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재계약을 하려고 이제 협상을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그래서 22일 어제 재계약이 불발됐던 거예요. 재계약 서로 간에 재계약이 불발됐는데 재계약이 불발됐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탁 막걸리 팬들이랑의 제가 말씀이 있었잖아요. 영탁 없는 영탁 막걸리를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제 먼저 공격을 하니까 이 예천 양조 쪽에서 영탁이가 1년에 50억씩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해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네. 1년에 50억씩 3년 동안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그래서 불발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설명인 거예요. 영탁 막걸리 측에서는 측에서의 그러니까 설명? 예천 양조 측에서는 사실은 예천 양조 측에서 먼저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게 영탁 없는 영탁 막걸리는 말이 안 된다. 너네는 악덕 기업주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우리 악덕 기업주 아닙니다. 오히려 영탁이가 너무나 거대한 액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이 불발된 거고 우리는 그런 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입장문을. 네네. 그러면서 영탁 없어도 영탁 막걸리 사용은 계속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영탁 측에서 사실 네. 가수고 이제 연예인 이미지가 생명이잖아요. 중요하대요. 네. 근데 1년에 50억씩 150억?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영탁 측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탁이 너가 슈퍼스타냐? 와, 영탁이 몸값이 그렇게 비싸? 네네. 그래서 오히려 또 약간 영탁이를 비난하는 네네. 쪽에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랴부랴 네네. 영탁 소속사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네. 아니 이게 50억 원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다. 그리고 오히려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예천 양조가 최종 기한일에 불발을 시키면서 네. 오히려 법무법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바꿨다. 이렇게 완전 입장이 다른 얘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서로 누가 다른 과연 네. 욕심을 냈느냐, 영탁이가 네. 과연 너무나 욕심을 내서 계약이 불발됐는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 뭐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 중이에요. 지금. 네. 먼저 영탁 씨는 언제 어떻게 막걸리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이죠. 네, 작년에. 1월 13일. 네, 네. 그 미스터 트롯 그 경연대회에서 강진 리메이크 노래입니다.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야, 네. 이 조회수가 무려 현재 조회수 이거 실합니까? 네. 2,660만 회. 유튜브 조회수가 예, 대단하네요. 2,000회만 나와도 우린 잘 나왔다. 짤짤이쇼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만자를 붙여야 돼요. 2,660만 회를 넘었다는 거예요. 네. 영탁 막걸리 단 한 곡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계약금이 1억 6천만 원. 당시에. 이게 네. 거의 뭐 업계 전통주 이 네네. 막걸리라든지 전통주 업계에서는 최고 모델료였는데 1억 6천만 원에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2년 차에서 50억이라고 하면은 영탁이가 더 욕을 먹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액수만 봤을 과연 때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 네. 네. 그 먼저 영탁이란 이 상표권을 두고 네. 만약에 그 회사에서 만약에 잘못한 거라면 한마디로 그냥 1년 소위 말하는 그냥 활용하고 이용하고 뭐 버리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런 느낌도 네. 있을 테고 이제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일단 영탁이라는 상표권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탁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이게 제가 이 특허청에서 이에 관련해서 아예 유튜브를 하나 찍었더라고요. 영탁 막걸리 상표권 진실 공방. 그래요? 제가 또 다 보고 왔습니다. 네. 사전 준비 철저. 네, 특허청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내용을 했는데 지난해 그 영탁 막걸리 노래를 부르고 난 1월 이후에 예천 양조에서 네.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출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상표를 출원을 했는데 네. 최근에 특허청에서 밝힌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혀보니까 이거는 거절됐다. 예천 양조에서 최초로 영탁 막걸리 상표 출원한 거는 거절됐다. 네, 이 거절 사유는 뭐냐면은 네. 그 상표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표법 34조 1항 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이런 걸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걸 밝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천 양조에서는 일단은 이 상표로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등록을 하는 건요. 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영탁 막걸리랑 그 이름을 쓰지 못한다. 네. 이런 권리. 독점적으로. 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탁 막걸리, 영탁 탁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이 예천 양조뿐만 아니라 영탁 측에서도 사실 출원했습니다. 영탁 측에서 네. 둘 다 양쪽에서 첫 번째 작년에 출원했던 건 거절이 됐지만 새롭게 그 이후로 다시 예천 양조에서도
추론을 하고 몇 개로 그리고 영탁 측에서도 영탁 막걸리 관련돼서 몇 개 추론을 하고 둘 다 아직은 보류 중이다. 누구도 상표권 등록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럼 등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양쪽 다 쓸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딱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반드시 상표권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표권이 네. 아니라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초상권은 이제 얼굴에 대한 거지만 네, 인격권, 자기 명칭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특허청에 다 상표를 출원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뭐 특허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법원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으로. 법원에 가서 네. 누가 과연 이 상표를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둘 다 써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건지. 사실 이 예천 양조의 주장은 제3자라도 네네. 예천 양조의 주장은 우리 예천 양조의 회장님 이름에 영이 들어간다. 네. 네, 회장님 이름에 영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탁주의 탁 해서 우리 그렇게 영탁 막걸리 만든 거지 영탁을 보고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했어요. 설명을 해요? 네, 그런데 되게 믿을 수 없는 거는 네. 영탁 생일에 맞춰서 이 영탁 막걸리가 출시됐어요. 아, 또 그래요? 생일에 맞춰서 아유 네.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과연 네. 영탁이가 모델일 때는 사용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었는데 네. 모델 계약이 끝나자마자 네. 이렇게 분쟁이 된 거죠. 그러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거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근데 사이 좋을 때는 다 같이 뭐 무리 없이 썼었는데 이제 계약 깨지고 나니까 이 분쟁이 생기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등록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모델 활동할 때는 사용까지는 허락해 줄 수 있다. 네네. 그런데 모델로 활동할 때조차도 내가 등록하는 것까지를 허락한 건 아니다. 나눠서 구별해야 된다. 그것도 다 그러면 일일이 계약서에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 회사 측에서도 1억 6천만 원의 모델료를 주면서 무슨 법률 자문을 막 많이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단은 막걸리가 잘 팔릴까에 대한 그런 기대 반, 뭐 희망 반으로 이제 했는데 너무 잘 큰 상품이 됐는데 이제 이 상품이 과연 이 예천 양조에 과연 더 이상 득이 되는 상품일까라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맞아 영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탁 연예인 측도 이 예천 양조와 잘 협의를 하는 것이 네. 이름에 그 본인의 이름과 이미지에 네.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좀 양측에 둘 다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천 양조 측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이제 쓸모가 다 했으니까 뭐 모델을 버리는 것이냐 이런 비판. 그리고 영탁 측도 마찬가지예요. 좀 떴다고 네. 지나치게 몸값을 부풀려서 슈퍼스타 행세한다 이런 식의 네.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막걸리 영탁 막걸리 팔아서 네. 사용을 한다고 한들 안 네. 팔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매 운동까지 하고 있대요. 지금 팬들은 일부 불매 운동 하고 있습니까, 팬들이? 네. 이런 상황이 참 어려운데 약간 독점적인 사용권이 없다면 네. 또 다른 제3자 예를 들어 막걸리 갑자기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네. 영탁 막걸리 해놓고 또 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시할 수 있죠. 출시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 때까지는 네.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 또 그게 궁금하네요. 누구든지 일단은 쓸 수 있다고 해도 지금은 이미 영탁 막걸리라는 것이 이미 팔리고 있는 상품이고 이미 브랜드화 됐기 때문에. 이미 브랜드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그 후순위 사람들이 줄줄줄줄 다양히 무조건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이게 만약에 법원으로 가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 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드시 등록이 돼야지만 이런 네.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경우 연예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은 이제 이미지가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끝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세요? 굳이 상품 나왔다가 이제 네. 연예인의 이미지에 오히려 몸값 때문에 결국 욕심내가 저렇게 되지 뭐야라고 누구라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양쪽 다 안 좋죠. 그리고 뭐 영탁 막걸리 이제 앞으로 우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률 대리인이 발표를 한다고 한들 네네. 아무도 안 사주면은 뭔 소용입니까? 네, 기분으로 또 마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4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명랑 인터뷰 시간에 만나본 신치용 진천 선수촌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대 5종에서 금메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깜짝 메달의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는 근대 5종 국가대표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대표팀 최은종 감독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도쿄로 출국하기 전이시죠? 네,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저희들이 8월 1일 날 출국 예정입니다. 8월 1일 출국이시고 또 경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경기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근대 5종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의 끝판왕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근대 올림픽의 이제 창시자인 프랑스의 피에르 땡 쿠르베르 땡 남작에 의해 만들어진 종목으로서 네.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한 5가지 세부 종목, 즉 수영, 펜싱, 승마, 그리고 사격과 육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내전원 종목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며 종목별로 이제 개인 기록을 근대훈 선수 점수 한 산표에 의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종목으로서 현대 스포츠가 요구하는 멀티 복합 스포츠 올림픽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을 다 한다고요? 네, 한 사람이 다 이 5가지 종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5개 중에 하나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거를 다 합니까? 그럼 이게 하루 동안 5개 종목을 한 선수가 다 소화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일에 걸쳐서 5가지 종목을 한 선수가 다 소화를 해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루 동안 5개 종목을 진행한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남자 2명, 여자 2명이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남자는 정진아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1위를 차지했는데 정진아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도 출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여자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김선우 선수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13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선수들 컨디션은 어떤가요? 기존 기록을 좀 경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번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아마 한 자리 순위로 바뀌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저희가 인터뷰했었던 우리 그 신치용 선수촌장님이 근대 5종에서 금메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랑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저희가 이제 목표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올림픽의 첫 메달이고, 또 2차적인 목표는 이제 금메달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희들 훈련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만한 또 선수들이 자격을 좀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까. 또 운도 약간 따라준다면, 따라준다면 이번 저희들이 목표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대 5종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 고루고루 다 잘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좀 변수가 큰 종목이 어떤 걸까요? 네, 가장 큰 변수 종목은 이제 승마지만, 메달 획득을 결정하는 종목은 남자는 펜싱 종목이 되겠고요. 여자는 펜싱과 내전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승마 종목은 승마 선수들은 자기 말을 가지고 가서 경기를 하는데 저희 근대 5종은 승마 경기는 대주최 측에서 말을 준비하고 그 말을 추첨에 의해서 현장에서요? 네네네. 본인이 탈말이 정해지거든요. 주최 측이 제공한 말을 현장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 말을 타고 승마 종목에 임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말이 아니고 그 주최 측의 말이다 보니까 말에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한 20분의 워밍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 20분의 워밍업 시간 동안 말과 교감하고 또 말의 특성 등을 파악해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좋은 말이 저희들에게 배정돼야
좋은 점수를 얻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근데 5종은 사실 근데 6종이다. 나머지 한 종목은 운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마 맞습니다. 승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 20분 안에 말의 특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선수들이 파악을 하고 경기에 나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늘 같이 맞습니다. 네, 훈련을 같이 했던 말도 참 힘든데 20분이라는 규칙은 왜 생기게 됐을까요? 일단 저희 근대오종의 영원 보면은 이 전쟁 상황을 스포츠한 종목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전쟁 시에 이제 전령이 네네. 부대 간의 뭐 중요한 명령이나 뭐 정보나 이런 상황을 아군에게 전달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을 스포츠한 종목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적을 만나서 총을 쏘고 그게 네. 사격이고 또 총알이 떨어지면 검을 휘두르고 그렇죠. 그게 또 펜싱이고 네. 또 강을 또 헤엄치고 그게 또 수영이고 그다음에 또 산과 들을 뭐 뛰고 이게 이제 육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말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말을 20분에 주어진 연습 시간 동안 특성을 파악하고 경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지난 4월에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근대오종 대표팀이 헝가리와 그 불가리아에서 이어진 월드컵에 출전을 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 다 회복이 됐어요. 네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코로나 예방이나 그 방역 관련 일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현지 그 방역 수준을 정확하게 이제 따랐는데 네. 나름 분명히 관리를 했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했거든요. 네네. 예, 현재는 완전히 회복했고 또 선수단 전원이 화이자 2차 접종을 다 끝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훈련하는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도 발생했겠지만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도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감독님? 일단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저희들 이제 시합을 앞두고서 코로나가 이제 걸리면 일단은 시합 자체를 못 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고 네. 또한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여름인데 이번 여름은 너무 덥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더위하고 또 습도가 너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좀 선수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정말 힘들지만 현재 팀 분위기는 가장 좋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사상 최초 근데 5종 종목 메달을 기대하는 국민께 뭐 메달이 반드시 목표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국민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5년 전 리오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올림픽 신도 감동받아 메달을 받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정말 저희들이 우리 선수들이 57년 만에 네.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거든요. 네. 저희 선수들은 충분하게 연습을 했고 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든데 조금만 더 버티고 힘을 내시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근대오종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으로 잠시나마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웃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혹시 옆에 김선우 선수 혹시 있습니까? 예, 옆에 있습니다. 아, 옆에 있어요. 그럼 좀 바꿔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선수님. 네. 아, 정말 그 어떤 분인지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기사를 읽다가 네. 어떻게 이런 걸 하시지, 어려운 걸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지금 김선우 선수 그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초반에는 부상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네. 많이 치료도 하고 후전이 되어서 이제 준비를 잘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감독님은
지금까지 분위기가 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김선 선수는 올림픽 개막 한 달 앞두고 극적으로 출전권을 획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출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사실 거의 이제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 마음을 놓고 그냥 천천히 다시 준비해보자, 이제 다친 것도 치료를 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네. 출전이 가능하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는 정말 좀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고 좀 네네. 어리벙벙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좀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출전권 획득 소식 듣고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 가족들이요. 가족들 역시 네. 부모님께. 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제 올림픽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네, 선수들 정말 혼란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네, 이제 작년에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이제 연기가 되어서 좀 허무한 부분도 있었고, 네네.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 더 길어지니까 네. 이제 그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선 선수 사실 이 근대 5종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계기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수영도 했었고 그 차림 운동도 잠시 했었는데 이제 네, 친구가 이제 근대호종이라는 종목을 알려주고 같이 시합을 보러 갔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합을 보고 되게 굉장히 멋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종목을 변경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펜싱에 승마에 사격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이 가운데 네.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저는 펜싱이 가장 자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가장 어려운 혹은 내가 가장 조금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육상이 네. 워낙 이제 외국 선수들이 되게 뭐 힘도 좋고 체력적으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네. 육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펜싱에 가장 자신이 있고 육상은 조금 힘들다. 네. 그 여러 종목을 준비해야 되니까 굉장히 훈련 양도 많을 것 같고 하루 네. 일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새벽에는 육상을 하고요. 네. 육상 레이저런, 육상이랑 사격 같이 하는 레이저런을 하고요. 네. 오전에는 수영, 그리고 오후에는 펜싱 승마 펜싱, 네.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그 웨이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더워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더워가지고 네네. 이게 똑같은 운동이어도 더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5종이 유럽만큼 굉장히 뭐 인기 있다거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뭐 주신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대 5종 경기 가장 큰 매력은 이거다. 하나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 사람이 5가지 종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이제 보면서 되게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한 종목이 아니라 5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까지 네네. 그렇죠.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멋지네요. 근대 5종 경기. 그 올림픽 끝나면 이제 스스로에게 칭찬도 하고 또 위안도 뭐 하고 해야 될 텐데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정말 부상 때문에 많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시합을 뛰고 끝나는 이 날을 위해 그냥 열심히 달려온 거에 되게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대견하고 기특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선수들을 바라보는 국내 국민들에게 또 응원할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이제 근대오종에 관심도 가져주시는데 저희 선수들 진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합도 잘 지켜봐 주시고 시합 때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근대 5종 국가대표팀 김선우 선수였습니다. 한 주의 스포츠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스포츠 원정대 시간이죠. 스자랄 스포츠 잘 아는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목에 뭔가 이렇게 붉은 무엇인가를 들고 오셨어요. 오늘 도쿄올림픽 개막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화면에 카메라가 어디 있죠? 예. 지금 딱 그 위치. 예. 잘 보여요. 코리아. 대한축구협회에서 네. 제가 굉장히 등급이 높은 관중이에요. 아, 팬이에요. 예. 선물로 받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소품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부러운데요. 아, 네, 좀 오늘 센스 있어요. 네. 부러우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더워요 지금. 빨리 방송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오늘 또 소품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응원을 보내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드디어 오늘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잠시 후 8시에 시작을 합니까? 예, 저 들어오기 전에 네. 지금 TV를 통해서 도쿄올림픽 개막이 중계가 되고 있고 네. 잠시 뒤인 오후 8시에 드디어 열립니다. 네. 1년 동안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논란 속에 좀 막을 올리는데 8시 일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드디어 개막을 하고요. 네. 내일부터는 본격 그 메달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무관중 올림픽 참 사상 초유일 여러 가지 사상 초유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다른 때와는 달리 좀 조용하게 치러질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스타디움 앞에 네. 취재진 시민들이 거의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특히 스타디움 앞에 오륜기가 있거든요. 네. 그 옆에서 시민들이 사진 찍는 장면도 포착이 되고 굉장히 지금 이게 코로나19 시국인가 못 느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몰렸다고 하는데 네. 개막식 자체는 조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네. 예. 그 스타디움이 1조 원을 들여서 건설한 거고 네. 수용 인원이 무려 6만 5천 명인데 6만 5천. 950명만 들어가요. 아이고. 네. 네. 관중도 해외 정상도 사실 마크롱 대통령 네네. 이 다음 도쿄 올림픽 개최국이 그렇죠. 이제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참여하고 그 외 정상들은 다 불참을 했습니다. 공연도 없고 정상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른바 산무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올림픽 하면은 관중, 공연 이게 또 핵심인데. 그럼요. 개막식 때. 그러니까요. 예. 안타깝네요. 그래서 개회식에는 어떤 행사가 주로 열립니까, 이번에는? 올림픽 개막식 하면은 가장 좀 먼저 떠오르는 게 선수단 입장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단도 임원 6명을 비롯해 한 50명만 이 개회식에 참석을 하고요. 개회식 공연 규모도 대폭 축소가 됩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반대 여론이 좀 거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공연도 좀 없습니다. 없고요. 대신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개회식 주제에 맞춰서 좀 의미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잠시 뒤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시에 곧 시작하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지금 7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 하면 성화 점등이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는 또 어떨까요? 네, 보통 올림픽의 성화 점등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마지막에 이렇게 불을 그렇죠. 전달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과거의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네네. 마지막 주자가 김연아 선수였어요. 기억납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요. 네네. 이렇게 막 스케이팅 하다가 네, 너무 멋졌어요. 너무 네. 아름다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점화자와 점화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동일본 대지진의 극복을 좀 강조하는 만큼 네. 그때 당시에 사건과 좀 연관 있는 인물이 최종 주자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 가운데 최종 그 성화 점화자가 나온다면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여자 레슬링 요시다 사오리가 유력합니다. 잠시 뒤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예상한 거 다 틀리면 어떡하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다음 주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개막한 상황인데 우리 대표단 목표는 어떤가요? 예. 13개 종목에서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10위 이내 달성을 한다면 무려 5회 연속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성적입니다. 네.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경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금빛 그 텃밭하면 사실 양궁 아니겠습니까? 양궁, 예. 네. 오늘 그 양궁 경기가 있어요. 개막전에도 원래 경기가 펼쳐지는데 네.
여자 대표팀에는 막내 안산 선수가 남자 대표팀도 역시 막내 17살이에요. 17살. 예. 네. 두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양궁은 지난 대회와 다르게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하나가 추가돼서 남녀 혼성전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일 이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막내 김재덕 선수가 혼성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되면 네. 각각 3개씩의 금메달을 또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양궁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궁. 양궁. 항상 우리가 이제 든든하게 믿고 보는. 네. 양궁이죠. 그리고 예. 또 어떤 경기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 내일이요. 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왜요? 네. 활, 총, 검에 이어서 이 태권도까지 있어요. 아. 골든데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골든데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궁 혼선 단체전이 내일 열려서 이 메달 색이 결정이 되고요. 사격 황제 진종호가 내일 10m 공기 권총에 네. 출전을 합니다. 이 진종호 선수는 5회 연속 지금 올림픽 진출인데 네. 메달 1개만 보태면 역대 한국인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 최다 메달리스트가 돼요. 아, 또 그렇군요. 예. 새로운 기록을 또 세우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효자 종목인 펜싱과 태권도도 금메달에 나서는데 네. 내일 우리나라 목표가 최대 금메달 5개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도쿄올림픽 7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내일 만약에 5개가 달성이 된다. 네, 네. 12 이상, 훨씬 더 이상을 노려볼 그 수 이상. 있지 않을까. 네. 예, 함께 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예. 또 살짝 기다려서 해보고 예. 네, 사람 마음이 이래요. 그렇습니다. 많이 덥네요, 진짜. 네, 지금 그거 잠깐 풀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뉴질랜드에게 패해가지고 좀 예. 실망하신 분들 좀 계세요. 제가 그 주위에 네네. 많은 분들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께 네. 한국이 3대0으로 이길 것이다. 나 전문가 아니냐. 공언을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네. 0대1로 패했죠. 많은 축구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메달 못 따? 네네.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네. 아직 2경기 남아 있습니다. 조별리그가. 25일 일요일이죠. 루마니아 경기 있고 다음 주 수요일 온두라스와의 경기도 있습니다. 네. 두 팀도 보면은 우리보다 좀 전력상 한 수 아래입니다. 네. 예. 2대0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2대0 승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뉴질랜드 패배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지만 경기 끝나고 그 이동경 선수 비매너 논란이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경기 끝나고 결승골을 넣은 크리스 우드가 네. 원래 보통 축구 경기 끝나면 서로 포옹하거나 악수하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상대팀 선수가 이동경 선수에게 가서 악수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이동경 선수가 그 손을 툭 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네. 야 누리꾼들도 이게 경기도 지고 매너도 졌다 이런 비난하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네.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기분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제 안정환 해설위원도 네. 좀 비매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주먹 인사인지 그냥 정말 툭 친 건지는 이제 보면 알 텐데 그렇죠. 느낌상 약간 좀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고 언짢은 상황이었다. 혹시라도 좀 방역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 기분 좋게 거절할 수 있지 않느냐 부드럽게 그렇죠. 또 이런 이야기도 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태권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네. 태권도가 일본 내에서 편성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뭐 재방송도 안 되고. 그건 왜 그렇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태권도에서 네네.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메달이 없거든요. 비인기 종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 보지 못한다. 예. 이건 조금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논란, 뭐 태권도도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데 어쨌든 또 다른 논란이 하나 있는데 예. 올림픽 참가국을 사무라이 캐릭터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예, 그 일본의 한 예술가 단체가 올림픽 참가국들의 국기를 이용해서 사무라이 캐릭터를 좀 창조를 한 건데요. 재탄생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애청자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멕시코의 경우 국기를 보면 네네. 초록색, 흰색, 빨간색이고 그렇죠. 이 가운데에 바위 선인장 독수리가 있거든요. 네. 이를 사무라이 캐릭터를 일단 해놓고
옷을 뭐 멕시코 국기의 색깔을 좀 입히고 그 캐릭터가 이제 독수리를 들고 있는 이런 걸 형상화한 겁니다. 네. 좀 많은 논란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각국에서 봤을 적에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라이. 그 일부 캐릭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때요? 지금 스페인 캐릭터의 처음에 이 캐릭터화 할 때 처음에는 스페인 캐릭터의 투 사이 이미지를 좀 그려 넣었어요. 네네. 사실 투는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동물학대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많은 지적들이 나오면서 결국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태극 문양에 이 사무라이를 결부시켰는데 사무라이 캐릭터가 태극 문양이 들어간 그 속옷 있잖아요. 네네. 두둥둥둥 치는 거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명성황후가 사무라이 출신들에게 시해당한 아픈 역사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맥락을 너무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일본의 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 방위백서 표지를 보면요, 이 사무라이가 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이 표현이 됐어요. 이게 참 한국 캐릭터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네, 쉬어갈게요 님이 문자 주셨네요. 근데 우정 김선우 선수 너무 대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2322번님 김선우 선수 고생한 만큼 메달 꼭 따시기를 본방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세호님 잠시 뒤면 올림픽 개막이네요. 올림픽 선수들도 명랑시사도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문자 함께 주셨고요. 민재리님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 힘내시고 기쁨의 소식이 한가득 들려오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6343번님 이번 올림픽은 결과보다도 안전한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올림픽 일단 그것이 기본이겠죠. 네, 지금까지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도쿄올림픽 우리나라 선수촌에 범 내려온다 현수막이 걸려있죠. 한국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들으시면서 명랑시사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